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 소식, 여야 정치권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남 피살 사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토론 이슈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정남 피살 소식 어제부터 급박하게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이제 이번 전국 어제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이 굉장히 좀 떨썩했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네, 북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하루 전날인 12일 날 소위 북극성 2형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 김정남 아무튼 독살, 네, 살해 이게 있었고 그렇다면 다음은 또 뭐일까? 일련의 기획된 도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지금 뭐 트럼프 정부도 이제 출범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국이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김정은이다. 예. 그렇다면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미중 간에 또 중일 간에 아주 지금 긴장 관계 그런 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기가 이게 찬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국제 정치 속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상승시켜 놔야 된다. 예. 그게 전략적 목표일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5년 전부터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 시점에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거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김정남 피살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의견들도 분분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이철우 위원장하고 또 김병기 간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건은 스탠딩 오더다. 그러니까 아까 5년 전 피살 시도도 있었지만 네.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수행해야 되는 오더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엊그저께 김정남의 독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정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북극성 1호 발사하고 어떤 맥락이 있느냐. 이거 저는 그렇게까지 그거를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권력 체제를 어느 정도 자기 위주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어떤 혈육, 이복형이지만 예. 그걸 제거함으로써 대내외에 자기의 체제가 완성됐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일부는 거기에 소위 김정은의 어떤 피해망상적인 성격까지 가미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 시기를 굳이 우리가 뭐 특정해가지고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좀 다르게 신중히 생각합니다.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북한의 내부의 어떤 정변 이상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신빙성이 있는 관측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독재자가 독재 정권이 체제가 정말 튼튼하고 안정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굳이 저런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게 확인은 안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네, 누차 네. 전제적인 예.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국민 여러분도 이 가능성 상태에서 그냥 가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가설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하니까 저걸 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북한이 핵을 왜 개발하느냐. 자기 스스로들 체제가 불안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네들 재래식 군사력이 군사 병력이 150만, 200만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게 남북한 간의 전면전 또 미국이 와서 전면전으로 때렸을 때 금방 취약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을 수 있는 한 방을 가져야겠다. 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 체제가 불안하고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다. 예.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조야에서는 이게 선제 타격론이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하고도 맞물려서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준 거다 이런 분석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는 예. 김정은과 김정남의 관계를 좀 그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 체제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김정남은 늘 제거 대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탠딩 오더, 특히 암살 명령은 꾸준히 있어 왔고 그 시기를 이제 봤던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타이밍을 봤을 텐데 저는 이제 그 12일 날 미사일 발사한 부분과는 뭐 그것이 꼭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 김정남이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고 그 친중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 암살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든지 틈타서 봤을 것이다. 다만 이제 12일 날이 그 적기로 보고 그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의원님 이게 지금 국내 망명설 때문에 급작스럽게 김정남을 피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빙성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한국의 망명이 네. 아니더라도 저 5년 전부터 그 피살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언론에 알려진 대로 김정은에게 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네. 서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3국으로의 망명도 타진해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 상징적인 그 김정남의 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렇죠.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체제에 큰 어떤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점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 국내의 안보 불안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국내에 탈북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보 대응 어떻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걸 일부 물론 다 이제 추측, 네네. 다양하게 추측을 하는 거지만 북한 내의 강경파들의 과잉 충성에 의해서 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걸 보면 북한 체제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저기를 하려면 바로 큐 사인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2일 날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쏴라. 예. 또 스탠딩 오더를 하더라도 지금 시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김정은이 왜 이렇게 하는가? 말씀하시면 선제 타격론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 조에서는 일부 예방적 타격론이라고 하는 더 강한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서서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정은 스타일은 예. 더 강한 도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정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보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도발이 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탈북 요인들에 대한 경우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축을 예. 정말로 지금 강화시키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제 타격, 예방적 타격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2월 안보 위기설이 있었는데 3월이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북한의 예상치 못했던 도발, 정말 예측 불허의 도발도 우려가 되는데, 자 고 의원님 어떻게 저희가 지금 대별을 이 지금 예측 불가의 북한 정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북한 정권이 예측 불가라는 건 뭐 우리가 몰랐던 바는 아니고요. 네. 다만 오늘 김정남의 피살이 예. 그런 것들과 연계돼 있느냐라는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모든 얘기들은 뭐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도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다 오픈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얘기들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설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안보 불안을. 오히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망명 시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국정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망명 시도가 있었으면 사전에 다 알았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피살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는 그렇겠죠. 일인데 국정원이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 들어갔겠느냐. NCND를 하지. 그러나 분명히 없었다는 것으로 아마 정부 위원들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다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고유의 정치 스타일, 공포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권력 집중이 어느 정도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해나감으로써 자기의 체제의 불안적인 요소들 조금이라도 없애려는 그런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아니겠느냐. 예.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더 이제 앞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항상 그렇겠지만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전국이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의원님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 관심 불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관심 언급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여야 모두 안보 문제는 강조를 하는데 사드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온도 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도 그렇고 사드는 현실적인 효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드가 말 그대로 고도 아닙니까? 하늘 높이 300km 이렇게 높이 떨어져서 와야 되는 건데 아니 개성에서 서울까지 30km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쏴서 이렇게 300km 높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30km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도 사드 자체를 실험을 해서 마치는 장면 자체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보면. 효용성 검증.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국회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무기의 효용성, 한반도에서 진짜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좀 냉정하게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자. 행정부들 당신 뜻대로 이게 배치를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무기 전문가들을 불러서 예. 냉정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자.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자리가 뭐 무슨 군사 기술 전문가들의 토론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 고 의원님께서 국정원의 발표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 했듯이 안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의 얘기도 또 믿어야 됩니다. 이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 얘기는 그 마하 8.5 정도의 속도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쏘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는 말씀 우리 김 의원님 하셨는데 네. 그거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들로 하고 핵을 탑재한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번에 쏜 것도 그래서 고사각으로 쏘게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진다는 예. 그래서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거는 사드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방 당국의 얘기를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고 저희 당은 일관되게 현재 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현재 존재하는 기술 중에서는 사드가 가장 앞선 기술이라니까 이 부분을 배치를 하자. 네. 만에 안에 100번 양보해서 이게 100% 요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필요한 거 아닌가. 완벽한 방어 수단은 아니지만 뭐 예. 중적 수단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제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중요해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계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사드 배치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뭐 오늘 그런 식의 얘기가 또 많이 나오대요. 김정남 피살됐는데 네.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된다. 이 논리가 맞느냐는 저는 좀 너무 비약이 되는 것 다른 같습니다. 문제다. 네. 그러나 다만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좀 서둘러서 국민으로부터 어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좀 상쇄시키고 예. 뭐 어떤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이자라는 취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그런 절차와 효용성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용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국방장관의 얘기를 믿고 싶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절차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그 바로 이틀 전까지도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다가 갑자기 결정된 이런 과정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있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드 배치가 뭐 한미 간에 이렇게 협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 알듯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 문화적 압박을 받고 있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G2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익을 취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 어느 정부, 어느 당이 북핵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지키자 이런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안보가 중요하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절차로 소통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G2 사이에서 역할을 잘 우리의 위치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지금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조차도 거기에 따른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만큼 저는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이제 이 논란이 좀 종결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북극성 2형의 미사일 같은 경우 사실은 고각으로 550km를 날아갔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지금 막 9.5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지금 공해상으로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쐈다면 500km 성주 네. 지역에까지 도착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의 성격 이런 것들로 통치 행위 스타일로 봐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간 과정에서 다소 좀 국방부의 실수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배치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저는 네.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한미동맹적 차원에서 이미 양국이 합의를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에 반드시 사드 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모적 논쟁들을 좀 제거할 미리. 필요가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요. 필요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 2-3개 포대 이상은 더 배치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치열한 논쟁 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시계가 제깍제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민심도 갈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촛불과 태극기의 양립, 사실 지난번 사당 원내대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합의를 했는데 고 의원님, 사실 이제 말은 좋은데 실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쪽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렴하고 이게 좀 낮출 수 있을지 고민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당 원내대표가 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얘기는 원래 정세균 의장 주재로 사당 원내대표 모아서 개혁 입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가 그 얘기는 불발되고 그 헌재 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고 할 때 네. 구두로 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연히 승복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뭐 뒤집어 엎는 어떤 행위를 사전에 한다든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명확하게 보자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도 최근에 다시 해본 거 아닙니까? 여전히 75%의 국민들이 탄핵이 인용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맨 처음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는 의견 표현을 안 하던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위 친박을 중심으로 또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관변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좀 더 강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약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뭐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이다 하는 것 양립이다.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맞지 않는다.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에 심판을 해달라고 보냈으면 이제 그걸 기다리고 국회에서는 민생에 전념하자. 이게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기각되면 이 혁명 운운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당 소속 의원들 다 나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헌재를 압박하거나 더 넘어서 협박하는 걸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예.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에서 일단 구두 합의나마 된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촛불과 태극기 이 부분요. 예. 처음에는 물론 촛불 집회에 정말 순수한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러면서 질서 지키게 했어요. 근데 점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태극기 집회보다도 인원이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 좀 써주라. 기다리자. 네. 헌재에서 하는 거. 그 헌재 판결 나오는 거 보자. 이게 다수의 촛불을 들었던 예. 촛불 집회에 나왔던 분들도 이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수용 안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각자가 다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예. 그걸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그걸 제도 틀 안에서 그분들의 그 어떤 불만과 네. 소망과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수용해야 역할을 된다. 해야 되는 것이 국회지 정당이고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예.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문재인 전 대표 이제 후보죠 지금은.가 어떤 총동원령을 내린 건 아니고요. 혁명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이런 당 말씀하셨죠. 차원에서 네. 저도 그렇게는 말씀 안 예, 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우리 의원들이 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전부 그렇게 참여를 그렇게 총동원 체제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올 무렵에 그 전후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자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성 모드로 어찌됐건 그 검찰 수사 순순히 받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국회가 정해준 대로 대통령께서 물러나겠다까지 했던 그런 모드를 보이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이후에 시간이 불과 2달도 흐르지 않아서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인터넷 TV에 출연해가지고 이것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산이다. 기획된 것이다. 뭔가 엮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서 또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가가지고 또 거기를 선동하는 예. 또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무더기 신청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 헌법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오래 끌어가지고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서 예. 나가고 그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10초만. 네네. 자, 그 모든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헌법기관을 신뢰하고 예. 거기에 계신 재판관들의 그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그걸 믿어야지. 믿어야 된다. 당연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결국 뜻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 정점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선고가 될 거냐, 더 늦춰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자유한국당 지금 입장을 봐서도 하루빨리 탄핵이 판결이 되는 것이 저는 국정 혼란이나 공백을 메꾸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탄핵 판결 이후에도 거리의 민심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는 이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예.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 강성 친박들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선동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지금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여러 가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촛불 집회에 네. 나가서 선동하는 부분들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는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거리의 국민들의 민심들을 받들어서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법적인 판단들을 헌재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켜본 뒤에 예.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화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전문가신데 이게 지금 9인 체제가 합당하다, 뭐 7인 체제도 할 수 있다 등등 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도 좀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상적인 구인 체제여야 되죠.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8인 체제에서 심리를 하고 있고 최대한 8인 체제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헌법 정신에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당이 이제 승복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뭐 감옥 들고 나올 겁니까? 화염병 들고 나올 겁니까?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럼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화염병으로 바뀌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 어차피 지킬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이 사건 검찰이 이미 기소할 때 공범으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우리가 사회의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때 그럼 탄핵이 기각된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5%가 갑자기 50%로 오를까요? 5% 해봐야 기껏 해봐 올라봐야 10% 됩니다. 10% 지지율 가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측컨대. 예. 그렇다면 가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했을 때 12월 19일까지 끊임없는 혼란의 시간만 계속해서 갈 따름입니다.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 반대 있지 상황도 않- 있을 예. 수 있죠. 근데 예. 합리적으로 평균적인 흐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예.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빨리 결정을 해주고 신속히 빨리 하는 것이- 새로운 가버넌스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네. 그나마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름길이다. 국정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을 상황이 우려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정치권은 선동하지 말자.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나라가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극단의 혼란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한 게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일부에서나마 예전에 왜 여기까지 오기 전에 4월 4월 퇴진, 말, 6월 6월 대선. 얘기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가능성이 예술이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 개인 얘기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얘기라 이런 사례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장항량이가 총통인 장개석을 시안에서 감금을 하고 네. 시안사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공합작해라. 공산당하고 합작해서 일본을 대항해라.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공산당 쪽에 주은래도 날라오고 장개석 총통의 부인도 날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회담을 하고 머리를 모아서 저기 한 결과 결국은 국공합작해서 항일 전선에 같이 나서자. 대신에 장항량이 너는 항명하고 상관을 감금했으니 체포한다. 나중에 이 대만까지 끌고 와가지고 평생 연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 묘수도 찾아봐야 된다. 예, 이런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하야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나 당장 내일 내려오겠다. 탄핵소추 더 갈 필요 있냐. 그리고 선거에서 빨리 끝내자.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을 아니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를 꺼내봐요. 장 의원님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 예.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합리적인 해법, 합리적인 정치적인 모색이라면 사실은 바른한국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나 네. 대통령께서 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겠다. 예. 아니면 뭐 2월 28일자로 사퇴를 하겠다. 네. 하는 것이 가장 요 합리적인 말씀을 해법이라고 좀 봐야죠. 이으면요. 지금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로 말씀하셨지만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사실은 맨 초기에 거론됐던 일이죠. 이게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으면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케 하고 이미 네.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진정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탄핵으로 가고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야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정치적? 이제서 뭐 다른 정치적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맞지 한 가지를 않다는 더 말씀이죠.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특검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아직도 안개 속이에요, 오 의원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면 수사에 대한 특검이 지금 분명히 시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네. 전 그 말씀 이전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를 언급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탄핵이 판결이 지금 임박해오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다시 한다는 것은 네. 국민들의 민심을 오히려 더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대면 조사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헌재에 출석을 하던 검찰의 특검의 대면 조사를 하던 본인한테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밀고 땡기기를 하다가 지난번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본인은 이제 응하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분명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본인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헌재 판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대통령께서 응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도 밝히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면 봅니다. 조사보다는 또 헌재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그 전에 제가 아까 정치적 아직도 해법 남으셨습니까? 예, 얘기한 거 짧게. 네, 예. 이거는 정말로 너무 걱정돼서 네네네. 향후 전국 전개가 정말 이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별별 생각을 밤잠을 못 자고 하는 중에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논의가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 대면 조사 그리고 또 헌재의 출석 여부는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들 앞에 그런 말씀드린 거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방어권, 큰 틀에서의 방어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대면 조사도 지금 대통령 측 내지는 그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 특검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신뢰할 같잖아요.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저기에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말로 마이너스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헌재 부분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잘 볼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도 안 나갈 것 같고 헌재도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안 나갈 것이다. 뭐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제 당위론적인 문제고 현실에 있어서는 안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소추인단 또 소추인단 소속의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이 날카롭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가령 안호성 씨 정호성? 정호성 씨 녹음 파일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가령 현장에서 틀어주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하면 여기 반대되는 녹음 파일 제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안종범 씨 수첩 몇 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있다라고 들이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공공해질 것이다. 아니 방청객 중에 예. 기자도 있을 것이고 예. 일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다 보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질문 3개만 받는 순간 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었던 대통령의 모습을 정말로 현장에서 육안으로 중인환실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면 조사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면 조사는 예.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통령의 선전 효과가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무슨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쫙 하고 이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가는데 정치적인 선전 효과도 없고 그게 방어의 어떤 실익도 없고 어떤 선택을 하든 실익이 없다. 이런 제가 볼 때는 말씀이시군요. 대통령 뒤에 제대로 된 법률 참모가 있다면 예. 절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이렇게 논의해야 될 만큼 참 상황이 꼬여 있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은 이런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나가서 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형식에 대해서 특검이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공개 비공개 여부를 가지고 일종의
피의자의 갑질 행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여서 안 된다는 생각이고 헌재 출석 그럼 본인이 선택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할 거면 네. 기회가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증인 신문 사이에 거의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실상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대선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여야 모두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지지도에서 열세인 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여론 판세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전제겠죠. 기각이 되면 대선이 12월 19일 날 이제 12월 달에 치러지니까 뭐 당장 너무, 얘기는 아니고 예. 탄핵이 인용이 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게 지난번 구정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역구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깔려 있어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제1당의 문재인 후보, 유력 후보에게 이게 표심이 쏠려가는 측면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동력이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그 추동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진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나가던 관성이 있으니까 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나가는 관성하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요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인용이 된다고면 네. 지금까지 왔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는 떨어진다.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세면 그 후보들 간의 이 민간 면면이라든지 이 후보들의 자질로 인해서 각각의 구도가 생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심판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누가 더 잘할 것인가 네. 그 점으로 약간의 어떤 이 이동이 선거의 포인트가 이동이 되게 되지 돼 않을 있어요. 것인가. 그러면서 표심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얼만큼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고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어찌됐건 이번 탄핵이라는 이 전국에서 촛불 민심은 정리를 하자면 정권 교체해라. 그다음에 적폐를 청산해라.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자꾸 늘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탄핵이 인용이 돼서 네. 정리가 된다면 이제 국민들은 그 점에서는 이제 한숨을 덜겠죠. 저희들 볼 때. 그럼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만 네, 남은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오게 된 데 따른 책임이 우리 정치의 담당자들 중에 어디에 주로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라 함은 야권 쪽으로의 정권이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신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야권 쪽의 주자의 이제 경선 국면이 막 어떻게 돌아갈 될 거 것이냐. 아닙니까? 저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한 많은 분들은 굉장히 상심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어떻게 재건을 해나가느냐를 유심히 보실 것이고 다만 정권을 누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냐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눈을 돌리지 특히 않겠느냐. 중도 내지는 야권 지지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것이다. 내부의 대결이 네. 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신데 한 가지를 더 질문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매서운 상승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예상보다도 상승세가 가팔라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경선인단. 등록이 이제 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선거인단이 폭주를 해서 뭐 다운이 돼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선거인단 참여뿐 아니라 중도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선거인단 숫자를 경신할 만큼 네. 충분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예.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2위, 3위의 그런 다툼. 추격전이 생각보다 네. 더 아주 흥미진진하게 벌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황교안 권한대행 거취가 대선 변수의 하나 중요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황댕을 저희는 메인에 놓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역사시 않고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설 때부터 쭉 지역에 다녀보면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국민 중에. 근데 그건 야권 성향의 분들이시고 예.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 똑같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거 불안해서 못 살고 있어.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요. 빨리 안정 좀 시켜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무슨 샤이보다 저는 쉐임 보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한 이 정부가 정말 야속한 거죠. 박근혜 예. 대통령 너무 야속하다.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래서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고 어찌 보면 정치 얘기 아예 꼴도 보기 예, 싫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니까 인용이 막상 되고 나면 지금도 일부에서 잘못은 했는데 그게 과연 탄핵까지 파면까지 갈 사안이냐 이런 얘기들 하고 더불어서 전제는 저희 보수 정당이 잘 한다면 예. 야 이거 근데 저쪽에 과연 넘겨줘도 되는 것인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근데 그 전에 상당히 저희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는 건 저희도 인정해야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직접적인 대결보다도 한 사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 안 먹히는데 한 정파, 여기다가 제왕적 권력을 몰아주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제도로서의 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성적 얘기가 네.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봅니다. 개헌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 의원님께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 구도 속에서 중도지대나 삼지대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참 어깨를 현재로서는 피지를 못하는 네. 형국인데 네,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뭐 현재로서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선거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지대 정계 개편의 논의는 끊임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한 번에 판이 새롭게 예. 변화되는 그 요동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대한 심판은 그것을 끝내고 그 시계추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권력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 리더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에 있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층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 하느냐. 것이냐, 예, 보수층의 어떤 후보로 그것이 몰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새로운 판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좀 주목받는 거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고영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와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수긍을 하시는데 문제는 두 당을 비교해 보면 이쪽 의석수하고 이쪽 의석수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의석수를 가지고 보면 이게 집권에 필요한 어떤 카패시티가 조금 국민의당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지지율이 해야 떨어져. 됩니까? 저희가 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죠. 그래서 정운찬 씨도 영입을 하고 가령 정의와 전 의장 같은 분도 영입을 하고 또 과거에 장관을 했다든지 여러 이제 공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예. 교수라든지 전문직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도 집권하면 이 정도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차피 지금 이 의석 분포로 보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연정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네. 있고 중간자적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걸로 국민에게 승부를 그런 의미에서 봐야죠. 오늘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와 국회의장이 만났다는 부분 꺼져가는 제3지대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